예, 안녕하세요. 임진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제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올바르게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기업가 정신을 정신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자 행동으로, 즉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어떻게 펼쳐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더 갖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학습할 주제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어보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 정신적 그러한 개념을 넘어 행동으로 구현되는데, 기업가적 행동을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업가를 영어로 앙트레프레니어, 또 기업가 정신을 앙트레프레니어십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 혹은 연관어,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바로 영상을 보지 마시고 잠깐 화면을 멈췄다가 스스로 한번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지요,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죠, 내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 번쯤은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년 전에 세계를 놀라게 한 로봇이 국내 기업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처럼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미래기술 덕분에 로봇 조종사가 됐다. 보시는 것처럼 SF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그러한 거대 로봇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로봇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감탄한 적이 있었죠. 대단한 기술이라고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아주 극찬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 본 기업을 창업한 창업가 혹은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 높은 인사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것이 이어 나온 한 기사, 뉴스 보도입니다. 갑질 폭행 엽기 행각으로 어떤 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신문 기사의 타이틀 그대로 해당 기업의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또 폭행을 일삼으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안타깝게도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미지, 즉 세계를 놀라게 한 로봇을 개발한 기업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어, 기업가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수년 전 기사긴 한데요. 총수 구속해야 정의 실현되나 기업가 정신 훼손될까 걱정,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인 즉슨 특정 범죄가 벌어진 모 재벌 기업에서 해당 기업가가 이제 구속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를 반대하는 일각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총수가 구속될 경우
기업가 정신이 훼손돼서 사회적으로 더 큰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의 더 신문 기사를 보면 모 신문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투자한 ETF라는 이제 펀드가 있습니다. 1년 수익률이 47%나 된다. 예, 방금 신문 기사 내용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텍스트화 했는데요. 기업가 정신에 투자한 ETF가 1년 수익률이 47%나 된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 대비 더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엑스파운더 런 컴퍼니즈 상장 지수 펀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신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의해서 기업가 정신에 투자한 ETF로 이제 개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펀드는 말 그대로 창업자들이 계속 CEO직을 유지한 기업으로 구성된 펀드입니다. 이들 기업이 즉 창업주가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을 한다든지 해당 기업의 CEO로서 기업 경영을 맡고 있다라면은 맞는 경우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데 해당 기사의 기자는 기업가 정신을 다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즉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기업 경영을 맡는 것, 이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한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올바른 이해를 갖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훌륭한 기술적 업적을 낸 모 기업가가 한때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로 칭송을 받았지만 알고 보니 다른 한면에서는 갑질, 폭행, 엽기 행각이라는 행태를 보였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창업주가 계속해서 기업 경영을 맡는 기업, 이런 기업을 이 기자는 기업가 정신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했지만 알고 보면 이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이러한 개념을,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을 여기저기 이제 갖다 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편 현장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초, 중, 고 및 대학에서 왜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비판 논리로 왜 학교에서 창업을 강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업은 개인의 선택이고 혹시 창업해서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더불어 창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한정지어 인식한 사람들은 과연 초중고등에서 의사, 변호사가 되는 그런 전문 교육을 하느냐, 이건 개인의 선택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는 창업을 지나치게 한 직업군에 국한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있는 건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창업 혹은 더 나아가 기업가 정신은 특정 직업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육이라기보다 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초중고부터 혹은 대학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에 상응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 따라서 기업가 정신 교육 이꼴 창업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거나 때로는 어떤 것은 또 다른 것의 부분 집합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하기보다도 기업가 정신은 창업을 포괄하는 더 큰 범주의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교육은 단지 창업 교육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창업 교육을 포괄한 더 다양한 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경우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 그리고 사업가를 구분해 쓰지 않고 있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탐욕스러운 혹은 장사꾼의 이미지를 기업가의 이미지와 오버랩해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기업가는 사업가와는 구분되며 따라서 장사꾼, 탐욕가와도 구분되는 더 어떤 면에서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기업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역시도 뒤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할지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세계적인 기업가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또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이었던 델 컴퓨터의 CEO 창업자 마이클 데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 그리고 넵스터의 창업자 션 파커,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이들의 공통점이 안타깝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을 중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대학 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나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가가 대학을 중퇴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대학 중퇴로 인해서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상관관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학 교육을 잘 받고 또 대학 교육 안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또 제가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이 잘 함양될 수 있다면, 대학 교육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 개인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밝혀진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업가 정신이 높을수록 창업률이 높아진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업률이라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 높으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같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업가 정신이 높으면 창업률이 높다라고 일방적으로 규정 짓는 데는 그 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높을수록 창업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국민들의 행복도 지수가 높아진다 라는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기업가 정신의 오해와 비판들이 있는데요. 개론적으로 쭉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뒷부분에 있어서 보다 자세하게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이런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그 연구의 맥락이 변화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된 분야가 한 개인의 특성을 연구한 특성론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가들은 어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느냐,
기업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되어 있죠. 이는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분명 기업가와 비기업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연구가 모색이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기업가로 불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청취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특성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기업가들은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성취욕이 강하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이루려는 그러한 성취욕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통제 소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적 통제 소재는 뭐냐? 기업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상황이 문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기업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험 감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위험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업가라는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도 그렇죠. 하지만 기업가들은 비기업가들보다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의지와 의향이 있고, 더 나아가 이 위험이 잘 극복되면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위험 감수 성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은 모호함에 대한 인내입니다. 모호함, 우리는 또 불확실성이다 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기업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호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기보다는 보다 인내하여 그 불확실성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이 바로 6, 70년대에 연구된 기업가의 특성론입니다. 따라서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를 토대로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한 개인의 특성으로 기업가 정신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방금 설명드린 특성론이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트너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특성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가의 특성론은 한 개인의 고유한 특질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특성이 없다라면은 기업가가 될 수 없는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 비판이 제기된 것이죠. 더불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특성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개발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타고난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럼 기업가는 타고난 사람이구나 라는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데 충분히 유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특성이 없거나 다소 부족해도 기업가가 되는 경우도 왕왕 목격이 됩니다. 더불어 이 가트너라는 학사가 기업가의 특성론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이 성취욕, 내적 통제 소재, 위험 감수성, 모호함에 대한 인내,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른 형태로 그 특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종합해서 다 모아봤더니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기업가의 특성은 을 다 합쳐 놓으면 기업가는 ordinary people, ordinary person, 그냥 일반인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기업가의 행태론, 행동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가가 누구인지, 즉 어떠한 특성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업가가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기되면서 기업가의 행태론이 이때부터 강조된 것이 시작입니다. 이에 기업가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가만 봤더니 기업가의 주된 행동과 활동은 경영 관리라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매니지먼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 혹은 기업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업가의 행동은 이러한 경영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행동, 또 이때부터 경영학을 중심으로 창업하기, 창업 방법론이 또 한 영역으로 제기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이제 경영학 학습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된다라고 강조된 것이 이때부터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등장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상당수의 교육기관, 이제 대학이겠죠. 경영학의 한 영역화 범주로서 이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학이 학습되고 커리큘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론이 2000년대 들어서 대표적인 학자 쉐인 벤카타라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다소 구분되고 분리되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기업가 정신과 경영학의 차이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제기된 것이죠. 이유인즉슨 80년대부터 제기된 기업가는 어떠한 사람이냐의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집중 연구해서 봤더니 이제 경영 관리나 창업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기업가 정신과 이러한 경영학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창업을 경영학의 한 바운더리로 놓다 보니까 창업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영학에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툭툭 튀어나오는, 경영학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주제와 이슈가 계속 발굴되고 있음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영학에서 기업의 제1의 목적을 이윤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윤 추구만을 기업의 목적으로 둔 창업 기업이 과연 성공을 거두느냐의 관점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창업 혹은 기업가 정신에서 강조되는 키워드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쉐인 벤카테라만이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며 탐색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했고, 이들이 쓴 논문이 현재까지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인데요. 기업가 정신을 기존 경영학의 바운더리에 포함시키다 보니 기회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경영학에서는 집중적으로 학습하거나 또 강조하고 있지 않음이 목격이 됩니다. 쉬운 말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기회인데,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경영학에서는 이윤추구라는 결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양한 전략 방법론 등을 취득할 경우
기업은 큰 이윤을 창출할 것이야 라는 경영학에서는 결과론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기업가 정신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강조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슈지만 기업가 정신에선 혹은 창업론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절차적 타당성을 갖추느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로봇을 개발했지만 경영학에서는 그러한 성과를 극찬하고 감탄했지만 아까 그 이어 보여드린 그 기업을 창업한 창업가가 과연 올바른 기업가냐,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사람이냐라는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에서는 아무리 그러한 좋은 성과물을 내더라도 과정의 타당성, 절차적 공정성 혹은 신뢰성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결론, 성과물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근 강조되거나 부각되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entrepreneurship입니다. 이 entrepreneurship은 보시는 것처럼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 entrepreneur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entrepreneur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기업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기업가로 번역되는 순간 우리는 비즈니스맨을 생각합니다. 사업가.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업가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휘 의미론 관점에서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앙트레프레뉴어는 프랑스어 앙트레프란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어 사전에서 이 앙트레프란드레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떠맡다, 착수하다 혹은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분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인데요.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Always search for change, 변화를 찾고 responsive, 반응하며 exploit as an opportunity,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기업가다라는 것이죠. 변화를 찾고 반응하며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기업가다. 우리가 이 어원과 또 이 피터 드러커 교수님의 개념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안에 사업을 잘해서 영리를 많이 추구한 큰 기업으로 발전시켜라라는 의미를 찾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물론 건너 아주 폭넓게 해석하면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위험을 감수하고 착수해서 사업을 일으키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어휘 의미론 관점에서 기업가는,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업가는 세상의 변화를 항상 찾아내고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에 반응하며 그 안에서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앙트레프레너 기업가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또 제 연구 분야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또 그것에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반응할까? 또 그 안에 제가 보다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다면 저는 변화, 반응, 기회라는 키워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다소 위험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제가 움직인다. 저는 그러면 기업가라는, 대학 교수이자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변화에 큰 눈을 뜨고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아하,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회를 포착하는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한다면 학생이자 여러분들은 앙트레프레너,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기업가의 개념은 사업가의 영역을 넘어서 점차 확대되어 학생, 군인, 주부, 어떠한 직종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변화 반응 기회라는 키워드는 중요하고, 이를 잘 수행해낸다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낸다면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이라는 단어를 suffix 전미사로 좀 찾아봤을 때는 영어 사전에 condition, character, office, skill,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앙트레프레너십은 변화에 반응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뒤에 부분의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하면은 멘탈리티, 정신적인 것, 태도적인 것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앙트레프러너십의 어휘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정신, 태도적인 것을 넘어 보다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앙트레프레너십을, 기업가 정신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동적인 노력,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큰 의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앙트레프레너십은 창업하는 요령, 사업을 잘하는 경영 방법론, 수익 창출하는 방법, 때로는 도전 정신, 책임감, 물론 이러한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강조되는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세상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해서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어떠한 기술로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창업가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기업가 정신 연구로 유명한 대학이 미국의 뱁슨 칼리지인데요.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이프 스킬, 삶의 기술이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죠. 창업 여하에 따라, 창업 유무와 상관없이 기업가 정신은 우리의 삶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EU, 유러피언 유니언이죠.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오슬로 아젠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삼으면서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효과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유럽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기업가 정신 교육을 단지 창업을 잘하는 요령과 기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진로 교육으로 삼으면서,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젊은이가 덴마크로 건너가서 살더라도 그 다른 사회, 다른 문화로 인해 인생에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를 하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유럽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업가는 다소 협의의 의미,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활동으로 기업가,
세울기에 어법자를 써서 기업가를 정의하니 기업가 하면 사업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많이들 혼돈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개념을 종합해 보면 기업가는 사업가의 범주를 넘어 일으킬 기에 어법자를 써서 어떠한 일을 새로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람이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가의 의미는 비즈니스맨, 사업가의 범주를 넘어 어떤 일을 선도하는 선도자, 또 가치 창출가, 혁신가가 기업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던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은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사업에만 집중되거나 관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최신 트렌드를 학습하고 나니 우리가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앙트레프레너십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니 사업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오류가 있으니 이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앙트러프레너십으로 쓰자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한계가 있죠. 첫 번째로 아직까지 발음이 좀 어렵고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주장은 조금 덜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앙트레프레너십을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해 쓰지만 최소한 기업가 정신을 학습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사업하는 것에만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다.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 바로 융복합적인 학교에서는 학문으로 사회에서는 영역으로 우리가 수용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기회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군가는 기회를 잘 포착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재해석해 보실 것을 강조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질문에 두 명의 경제학자의 관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즈네리안 관점입니다. 이제 커즈너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그들을 이제 지지하는 연구자들의 관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미 외생적으로 존재하기에 기회를 인식하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고 기회는 일상적 지식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라는 발견의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회는 둥둥둥둥 공중에 떠다니거나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보이고 누구에게는 목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한 특성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특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특성이 중요한데 그러한 특성을 다소 개발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커즈나의 관점입니다. 즉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적 지식이 부족하여 외생적으로 존재하는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얻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남들이 보지 못한 해안을 인사이트를 갖게끔 해줌으로써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이 커즈너의 관점입니다. 이에 반해 슌페터라는 학자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를 슌페테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기회는 내생적 행동과 반응에 따라
창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개인의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죠. 슌페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회라는 당초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만들어낼 때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창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 창조하기 위한 뭔가의 동기가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 동기를 토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개인적 동기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동기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회에 있어서 커즈너와 슌페터의 관점이 다소 상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커즈네리안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슌페테리안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개념을 정의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슌페터의 입장이든 커즈너의 입장이든 기회가 중요함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을 우리는 꾸준히 개발할 때 기업가 정신이 우리는 함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이어라는 학자는 4가지 행동 훈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은 이제 주로 현 상태를 변화시킬 질문입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또 질문에 양적으로 타인과 비교하여 질문을 많이 하는 정도.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영역에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더 많이 인지하게 되고 기업가 정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관찰입니다. 아이디어 탐색을 위해 자신의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의 이용 방법을 관찰하기도 하고 폭넓게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멀찌감이 상황과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 문제 해결 방식 등등을 관찰한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실험입니다. 질문과 관찰을 넘어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설정한 가설을 현실에서 실험하고 탐색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실험 탐색을 좋아하는 정도, 경험하지 못한 일, 놀이, 제품, 지식 등의 경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실험, 응용,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실험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남들은 머릿속에 생각하게 놓은 여러 이슈들을 행동으로서 표현해 본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네트워킹입니다. 참 중요하죠.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찾고 검증하는 행동을 할 때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 분야의 멘토, 또 뭐 고수, 또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상호관계를 이룰 때 나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학생이라면 수업 클래스룸 안에서 얼마나 질문을 하고 있는지요. 또 다른 사람, 상황, 얼마나 관찰을 잘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합당한지 타당한지 더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공유하고 평가받고 있는지요. 이러한 네 가지가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으로 발전시켜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기업가 정신의 이해 세 번째, 기업가적 동기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기회를 인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선제적인 준비를 하거나 또 창업을 구체화하는 이러한 동기가 발현되려면 몇 가지 이유와 상황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심리적 동기입니다. 심리적 동기는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지 내가 행동을 보다 진취적으로 한다든지 남들보다 기회를 더 포착하려고 하는 행동을 발전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취욕 말씀드린 거죠. 또 위험 감수 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 내적 통제 소재는 이 네 가지는 앞에 기업가의 특성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기 효능감, 복원력, 낙관주의 등이 있으면 기업가적 동기가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다소 다릅니다. 자신감은 근거가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자기 효능감은 충분한 근거에 기반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죠. 복원력은 우리가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더 높게 뛰어오르려는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낙관주의, 이러한 것들이 잘 내 심리적으로 내 머릿속에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남들보다도 기업가적 동기가 더 발현돼서 행동으로 기업가 정신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제적 동기입니다. 경제적 동기는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측면인데요. 높은 경제 수준은 기업가 정신 향상에 도움이 되어 창업 의지를 고양시킨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마련이 돼 있으면 이를 토대로 내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가 창업인데 그 창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상당히 타당한 주장이고 여러 실전 분석 결과 도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제기됩니다. 높은 경제 수준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을 저해시켜 창업 의지를 하향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면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해. 이 경제적 수준에 그냥 향유하면서 살면 되지. 따라서 도전 정신을 혹은 뭔가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낮춰 창업 의지도 떨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도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 조금 더 안정화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결핍이라는 것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행동을 발전시키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 그러니까 시드머니로 표현되는 것이죠. 서포트가 된다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된다라는 주장이죠. 한편
우리가 이제 이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거나 창업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이 학자가 이제 조셉 슌페터라는 학자인데, 이 학자는 이 경제적 동기에 혹은 요인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기업가는 결코 경제적 이득이나 금전 욕심으로 신결합을 수행하지 않는다. 신결합은 새로운 생산 요소를 조합해서 새로운 결과물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를 폭넓게 이해하면 창업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창업이라는 것은 생산 요소의 새로운 결합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기업가는 결코 경제적 이득이나 금전적 욕심으로 신결합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업가가 아닌 사람보다 호화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부를 위해 신결합을 하지 않으며, 만약에 기업가가 호화 생활을 하려는 바람을 갖는다면, 부자가 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자기 파멸이며 자기 사명에 대한 이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슌페터가 아주 이상적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로 우리는 사업가와 기업가를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동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슌페터는 진정한 기업가는 결코 금전적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가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란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기업가란 겁니다. 한편 우리 사업가는 분명 사업하는 여러 혹은 큰 동기 중에 하나가 큰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상에서 불법을 띠지 않고 타당하다면 그 누가 개인의 그러한 욕구와 욕심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욕구와 욕심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업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업가와 기업가의 개념을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분해 본다라면은, 사업가는 경제적 이득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한 경제적 이득과 이윤을 자기 자신을 비롯한 나를 둘러싼 나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사업가로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은 발생된 이윤을 구성원들과 나눠주기도 하고, 또 기술 개발 혹은 마케팅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내 커뮤니티 안에서 열심히 경제적 이득 추구를 위해 노력해서 발생된 이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가라면 한다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발생됩니다. 발생된 이윤을 자기 혼자만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절대 공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탐욕가 혹은 장사꾼 마인드라고 개념 지을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기업가, 사업가 혹은 탐욕가와 장사꾼 마인드를 다소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비슷한 용어지만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업가적 동기가 발현되는 이유는 사회 문화적 동기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의 활동이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지를 불러일으키겠죠. 저 활동은 굉장히 정당하고 타당하니 우리가 응원을 보내줍시다. 지지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회와 문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가를 탄생시키는 문화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문화는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정당성을 통해 특정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고취하게 하고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기회와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사회적 정당성은 역할 모델을 이론을 지지해서 개인의 직업 선택 및 어떤 특정 기업에 속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기업가가 돼봐야겠다라는 의지, 이것이 바로 이제 역할 모델 이론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은 보다 다양한 직업 선택군 안에 기업가가 되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가적 동기가 발현되는 또 다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슌페터는 혁신적 기업가가 되는 동기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혁신적 기업가가 되냐? 첫 번째, 사적 제국에 대한 꿈과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사적 영역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자유지요. 남들은 그냥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거나 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다 고차원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걸 넘어 나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떤 독점적 지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공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활용하려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꿈과 의지를 지닌 사람이 기업가적 동기 혹은 기업가가 될 수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다는 것이죠. 다른 기업가를 인지하여 자신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인지를 기반으로 어떠한 학자들은 막스 베버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를 스포츠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항상 이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기업가적 동기가 된다. 세 번째로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창조의 기쁨 발현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안에서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업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이러한 창조 활동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를 즐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기업가가 된다라면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되고자 하는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지, 내가 또 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러한 다양한 동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갖고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 함양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한 보상 중에 하나로 이윤이 창출된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면 아무래도 행동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게 되고 또 창업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업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이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도 커즈너의 관점과 슌페터의 관점이 다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두 학자의 관점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고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커즈너의 관점은 기업가는 시장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가의 어떠한 활동은, 기업에서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불확실성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이자 이전에 식별되지 않은 기회에 대한 기업가적 기민성 덕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커즈너의 관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창업 활동을 했다, 혹은 창업이 아니더라도 뭐 어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보다 진취적인 활동을 했다, 그로 인해 이윤이 발생됐다, 당연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또 기민성, 보다 이제 민감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기민성 아니겠습니까? 그 덕분에 이윤이 발생된 거니 타당한 거야 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슌페터의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기업가는 새로운 불균형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윤이 창출된다라고 보며, 벌써 관점이 다르죠? 커즈너는 기업가는 시장의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동안에 지금 불균형한 상태에서 이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업가적 행동을 한다, 민첩하게 한다, 또 불확실성을 견전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균형을 맞춘 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기업 간의 활동인데, 슌페터는 오히려 반대로 기업가의 활동은 이렇게 아주 공정한, 공평한, 평평한, 공평보다는 평평한이란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평평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뭔가를 통해 이제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통해 이렇게 불균형을, 그럼 불균형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으니 당연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구매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이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윤이, 프로핏. 근데 그 이윤은 수익, 보상, 보답, 리턴이 이제 보답, 보상이겠죠. 이 아니라 잔차, 레지듀얼, 이게 이제 나머지 보너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야 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두 학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입장을 지지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이처럼 기업가적 활동에서 발생되는 이윤에 대해서 그 근거와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기업가적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큰 바운더리 내에 창업은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거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하나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하게 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과정은 기회를 발견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 조직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기업가 정신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회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창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윌리엄 밀러 교수가 자신의 연구물 등에서 entrepreneurship 이꼴 창업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슌페터를 학자가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하여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생산 요소를 도입해서 그 생산 요소의 조합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 이 활동 자체가 창업 아니냐. 또 기업가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창조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소 이제 협의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큰 기업가 정신의 범주 내에 창업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 영역에 한해서는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가 정신을 창업이나 기업 성과 지표로만 파악할 경우 논의가 지나치게 단순화된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가 정신은 창업하는 요령 방법으로만 이해한다면 온전하게 기업가 정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유용성이 제한되어 기업의 특징이나 기능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된다. 기업가 정신을 창업으로만 한정 지을 경우 기업가 정신은 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은 라이프 스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기술인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진로 교육의 일환이고 유럽 사회의 통합 수단이다. 이러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은데 창업으로 한정된다면 그렇게 다른 데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또 창업률은 경제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높다고 반드시 창업률은 높아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높으면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 활성화는 기업가 정신 외에 다른 외부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국가의 경제 유형이 요소 주도형, 효율 주도형, 혁신 주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요소 주도형은 개발도상국, 막 발전하는 신흥 국가들, 효율 주도형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려는 그런 그런 국가들, 혁신 주도형은 선진국으로 이해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각 국가의 경제 유형과 창업률을 분석해봤던 이런 U자형 커브를 보이더라. 요소 주도형, 개발도상국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업률도 높아지더라. 두 번째, 효율 주도형, 중진국 혹은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창업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창업률이 다소 떨어지거나 높지 않더라.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 요소가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생산 요소를 통한 다양한 창업은 있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산 요소의 또 다른 결합으로 창업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기업가 정신은 기존 기업 혹은 창업 기업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모두에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업한 기업에서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없어도 창업은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까 기업가와 사업가와 탐욕가와 장사꾼을 구분한 것처럼 사업가와 탐욕가, 장사꾼 물론 이 셋도 구분돼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업가 정신 없이도 이 세 영역 내에서 창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파심에 사업가와 사업가와 탐욕가, 장사꾼을 한 번 더 구분하면 사업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커뮤니티 안에서 내 기업체 안에서 사업체 안에서 발생된 이윤을 나를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면서 발생된 이윤을 나를 비롯해 나의 커뮤니티 멤버들과 공유하는 사람이 사업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개발로도 이어지고 재투자도 하는 것, 이것도 공유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하지만 장사꾼은 재투자에는 다소 어, 인색합니다. 그냥 지금 발생한 수익을 나를 위해서, 나의 수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사하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큰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탐욕가는 여기에 장사꾼 마인드에 자신의 욕심과 불법 행위를 언제든지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를 탐욕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업가, 사업가, 장사꾼, 탐욕가를 보다 구분할 수 있는 렌즈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피터 워터만이라는 학자는 기업가 정신은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 창업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직장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기업가 정신 이꼴 창업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경우 창업 유형에는 기회형 창업, 생계형 창업, 기술 창업, 비기술 창업 등 매우 다양하기에 어떤 창업에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도 가능하다. 또 비창업자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조직의 발전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어떤 관련성, 상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 당연히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 에 대한 이해, 구분을 잘 할 수 있다면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되겠죠. 많은 학교, 조직, 기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창업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충분히 그 개념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에서는 오슬로 아젠다를 통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창업 교육으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직업 및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은 궁극적으로 창업하는 요령, 방법, 물론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더 큰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 육성의 개념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 육성, 이것이 바로 공교육 차원에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창업을 잘하는 요령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보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또 구분 있는 언어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을 보면 모험심과 열정을 통해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며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가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이는 취업 교육과는 다소 다릅니다. 취업 교육은 뭐예요? 단순히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수동적인 존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과는 다소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고 설사 기업가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여 직장 생활 속에서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하게 되는 효과가 기업가 정신 교육의 효과로 검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가 정신 교육의 방향과 지향점은 창업을 잘하는 교육이 아닌 기업가적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역량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럼 역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폭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 특성이자 고성과자로부터 관찰되는 개인 특성이며 교육과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량이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역량은 고성과자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직관이 아닌 개념과 이론의 토대에 놓였기에 교육과 훈련으로 함양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충분히 노력하며 의지가 있다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역량이 뭐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빙산 모델을 빗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빙산을 보면 바다 위에 둥둥둥둥 떠있는 빙산의 상단을 보죠. 하지만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부분이고, 수면 아래는 더 큰 덩어리가 빙산의 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역량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기술, 눈에 보이는 영역을 이 역량론에서는 이렇게 기술,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관찰과 측정이 용이하고 비교적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한 개인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 특질, 자기 개념, 이러한 것들은 더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면 아래에 있기에 개발, 훈련 이런 것이 다소 어렵지만 더 이를 갈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역량으로 정의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기술과 기법 이런 것도 좋지만 한 개인이 내가 진정한 동기를 갖고 자기 개념, 내 스스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게 자기 개념이죠. 스스로 정립하고, 그래서 나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이를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달성할 것이냐, 이러한 영역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기에, 기업가 정신의 교육의 방향 역시 기술과 지식 이런 것만 따지는 창업교육 중심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을 잘 살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자기 개념, 개성, 기질, 특질, 동기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높은 나라일수록 한 국가의 부의 지표를 의미하는 GDP가 높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조금 몇 년 된 자료여서 지금 시점과는 다소 상이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한 20위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나라들 보면 서구 선진국이에요. 기업가 정신 지수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여러 통계마다 다르지만 한 20위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기업가들의 우리나라보다 기업가 정신 지수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안정되거나 풍부한 나라들이더라. 이런 걸 봤을 때 GDP가 높을수록 기업가 정신이 높거나 기업가 정신이 높을수록 GDP가 높을 수 있다. 두 번째 편은 해피니스 스코어, 국민 행복도와 기업가 정신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있죠. 우리나라보다 기업가 정신 지수도 높고 행복도도 높은 나라를 봤더니
동일하게 서구 선진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국부, 한 나라의 부와 행복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한편 기업가 정신을 제가 이렇게 코끼리에 빗대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국한돼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업의 이해, 벤처기업, 비즈니스 모델, 그 안에서 창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워크, 전략, 혁신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는 거대한 코끼리의 앞다리에 불과하다. 코끼리의 앞다리만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는 코끼리 전체를 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 특히 그 중에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를 위해 창의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기업가적 역량,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조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도전 정신, 열정, 주인 의식 이런 것도 기업가 정신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회복 탄력성, 효능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바라봤을 때 진정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한 개인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혹은 국가사회 차원에서 소셜 모빌리티, 사회적 계층 이동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창업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 또 큰 부를 창출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적 계층 이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기업가적 역량을 지닌 사람이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해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것이 다 기업가 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잡 제너레이션 창업을 활성화되면 어쨌든 간에 사람을 고용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리빙랩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특정한 공무원이나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역량을 가진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리빙 랩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또 우리 기업가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가 정신의 유형과 형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생태계, 또 기업가적 경제, 생산 요소 등등 여러 영역을 우리가 두루 파악할 때, 두루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할 때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요소로 기업가 정신은 실행이다. 또 기업가 정신은 스토리텔링이다. 또 기업가 정신은 결핍과 실패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기업가 정신은 에 대한 큰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되면 한 개인의 behavior change 행동이 변화되고 조직에서는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성과가 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지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파트 1 기업가 정신의 이해에 대해 살펴봤고요. 기업가적 행동을 개발하는 파트 2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교과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